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윤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네거티브 공방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을 놓고 때 아닌 지역주의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관련해서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역주의 망령. 자, 여권 경선에서 백제 발언을 두고 진흙탕 싸움 중인데요. 자, 백제 발언 도대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했던 발언이 이제 백제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낙연 당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당시는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경기도를 찾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선에 이기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호남 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전 대표가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나가서 이긴다면 5,000년 역사에서 처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저 발언을 한 걸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주의 얘기한다면서. 그 이제 민주당을 상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친문, 친노, 그리고 뭐 호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경선이 과열되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 경선 내에서도 우리 네. 정치권 내에서도 금기시되는 어떤 지역주의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크게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잉 경쟁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고요. 특히 이 뭔가 정책 경쟁이 돼야 되는 이 민주당 경선 내에서 다시 한번 지역주의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네. 많은 지적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주의 논쟁 외에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재수감이 됩니다. 이를 두고 뭐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두고 갖고 서로 이제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낙연 측에서는 김경수가 대통령 지켜달라 했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통화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측에서 경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문심을 왜곡시켰다. 과연 대통령 지켜달라고 했던 그 말이 이낙연 전 대표를 특정해서 겨냥해서 당신이 지켜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두루 다 지켜달라고 했던 표현인데, 왜 굳이 특정해서 이낙연 대표에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공개를 하느냐라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내들의 내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시면 여권의 1위, 2위 주자인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도 열심히 광주와 호남에서 봉사활동, 공개활동을 시작했다는 게 지금 또 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들려드릴 내용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던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 그 내용을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 이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 이낙연 당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꼭 잘 돼서 이기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이 지사의 백제 발언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까지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두관 의원은 이 지사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면서 두둔하고 나섰는데,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을 문제 삼은 중대한 실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아니 백제라니 지금이 무슨 삼국시대인가라고 하면서 또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라는 비판을 함께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앞뒤 맥락을 살펴봤더니 이 지사 인터뷰는 뭐 지역주의 문제 삼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게 분명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사 측에서도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되레 이낙연 전 대표 측이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논평을 내다니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훼손하는 망국적 지역주의를 이낙연 캠프가 꺼내들어 지지율 반전을 노리다니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께 사과해 주십시오. 자, 김경진 의원님, 사과해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좀 명확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낙연 대표가 도지사실로 가서 이제 이재명 지사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건 지역주의라는 지역 감정하고 조금은 좀 떨어져 있는 덕담의 성격이 좀 더 방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번 중앙일보 인터뷰에 이제 그때 내가 이렇게 덕담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후보로서 확장성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이 이게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확장성이 있는 후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 내용이 있어요, 보면. 네. 그러면 거기까지 합쳐 본다면 결국은 지역주의 아니냐. 아하. 호남은 확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될 대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일보 인터뷰 전체의 맥락을 보느냐 아니면 저때 당시 이낙연 대표가 방문했던 그 시점에 그 두 분 간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다른 것 같고 어쨌든 인터뷰를 가지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님 말씀이 조금 누가 봐도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걸리는 그러면 지역주의로 부분이 있어요. 보기에는 조금 네. 뭐 좀 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제 확장성 차원에서는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섞는다면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역주의로 몰기에는 조금 과했다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1년을 건너뛰어서 섞습니까? 1년 전의 얘기와 지금의 얘기를 섞는다는 거는 환경도 맞지 않은 것이고 그때 당시는 사실 도지사를 이제 방문한 거잖아요. 네. 덕담인 거죠. 일종의 지금 지지율이 매우 높고 또 지지율이 그냥 뭐 일방적인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고루 이렇게 나오니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호남 중심의 어떤 통합 이걸 한번 달성해 보세요라는 덕담이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지사 이렇게 방문한 분한테 당신은 안 됩니다. 호남 출신이니까 이게 저는 뭐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그때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당시 얘기했어야죠. 왜 내가 안 되느냐라는 부분을 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 이 시점 경선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얘기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뭔가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활용할 필요성이 지금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중앙일보 인터뷰 텍스트하고 그 뒤에 뒷단에 붙어 있는 말을 이재명 후보가 어디까지 했느냐. 이게 가장 쟁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좀 자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 네거티브, 아무 경쟁도 좋지만 적당히 해야지 이게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특히나 이런 지역주의 논란은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나 휘발성이 강한 이슈고 네. 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좀 자중할 것을 요청하는 의원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 야당의 정권 헌납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다 죽는 거다.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 이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민주당에서 이 호남 홀대론이 상당히 먹혀서 이 문재인 당시 당대표 후보일 때 호남 홀대론이 만연히 좀 퍼졌었고 나아가서는 또 분당으로까지 갔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자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심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데 자,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공개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했나 봅니다.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걱정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제 재수감을 앞둔 김 전 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김 지사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화답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김경수, 이낙연, 문재인 그리고 당원들은 하나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에 보시면 제가 버티는 것은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대신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 잘 모시겠다, 잘 지켜드리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김경수, 이낙연, 문재인 그리고 당원들까지 이 메시지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논란을 만들었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김남국 의원이 가세를 했습니다. 김 지사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문 대통령님을 지켜달라고 한 이 말씀을 대체 어떤 생각으로 공개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김 지사 위로를 위한 대화 내용을 선거에 이용하듯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김남국 의원의 메시지에 일부 좀 동감을 하는 바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이 되는 상황은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겠죠. 당내에서는. 그게 이제 또 김경수 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친문의 적자로서 어떤 이 친문의 상징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통을 이을 것인가가 과열 경쟁이 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지사랑 어떤 후보가 커넥션이 있는지가 굉장히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적인 통화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일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잘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통화 내용 공개 여부는 김경수 전 지사가 허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이고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쓰는 것이 민주당 전체의 비극을 정치에 활용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어떤 또 김경수 전 지사라고 하는 분은 결국 이제 댓글 사건으로 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그냥 정치권 전반에 봐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화 논란까지 이어지잖아요. 이것의 시작은 사실은 적통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인가 민주당 후보들한테 굉장히 소모적으로 좀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뭐 그냥 양쪽에서 다 각자가 강조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당 지도부가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적인 전화 내용까지를 발설할 정도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경선 과정 속에서 친문 지지자들의 어떤 호응, 뭐 이걸 얻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민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뭔가 이 부분은 선을 좀 거주는 그런 일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의 과열 경쟁이 되면서 너무 좀 심한 정도의 네거티브나 이런 사적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정도까지의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제 지도부 내에서 이거에서 경계를 하고 혹은 이제 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소위 말하는 신사 협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금 나오는 이번엔 이낙연 지사가 직접 이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네거티브들은 사실 후보들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위 말하는 지지자들이 했다라는 식으로 그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활용이 된 거거든요. 후보들은 그냥 묵인을 하거나 방관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공방을 하는 것을 후보들 자신이 이걸 묵인하는 경우에는 이거 지지자들이 한
위한 건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한 발 떼어버리면 사실 네거티브 공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지도부가 신사협정을 맺든 아니면 후보들이 이런 과열 양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네거티브를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고 오히려 후보다 그 지지자들 독려하면서 우리가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라고 후보자들 스스로가 나서야 되는데 지도부가 신사협정만 맺는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7년 전인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를 놓고도 적통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검색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렇게 물은 것은 탄핵 프레임을 또 세우려는 부당한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낙연 후보께서 TV 뉴스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 표결에는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야 뭐 본인만 아시겠지요. 자, 이렇게 적통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게 추미애 전 장관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서로들 총을 겨누고 쏘고 뭐 팀킬 같이 뭐 그 좀 안타깝습니다만 빨리 제자리 돌아오겠죠. 빨리 제자리 돌아오십시오, 아드님들. 네, 저 맏며느리를 자처한 추 전 장관이 아들들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와지겠습니까? 이게 당분간은 어렵겠죠. 왜냐하면 또 민주당 경선이 10월로 또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매듭이 안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공방은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또 과거를 끄집어내고 소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알 수 없고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당에서 질서를 좀 가르마를 잘 타줘야 되는데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원팀으로 뭐 협약식 같은 것도 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뭐 경고를 한다든지 이래야 이 유권자들한테 외면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좀 잘 타줬으면 좋겠는데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오늘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원팀 협약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도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연 후보들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또 묵인 또 방조 방관하는 건 아닌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테고 별대로 과열된 이 네거티브 공방이 중단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진실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는 페이스북으로 연일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어제는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셀프 검증단은 무효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과 관계없는 의료진과 기자들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 떳떳하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다시 바지를 내려야 한다. 겨우 한 번 하자는데 왜 이렇게 엄살을 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부선 씨는 당시 셀프 검증단을 무효라면서 다시 신체 검증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신체 검증했고 당시에 기자 2명, 전문의 2명 참석했다면서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겠습니다. 바지 사건 말이죠. 네. 당시 입회한 게 몇 명입니까? 네. 지방지 기자단 대표 기자 1명, 예. 중앙지 기자단 대표 기자 1명. 그럼 기자 그 개인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자단 전체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 대표단이죠. 그다음에 성형외과 전문의, 네. 피부과 전문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면 기자들은 간단하게 네. 당시 기자단 혹은 기자단의 대표를 취재해보면 간단한 얘기잖아요. 간단하죠. 네.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다시 쓰고 있죠. 자, 절대로 다시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김경진 의원은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봐도 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현재까지 이 법률적인 쟁송의 과정을 가지고 본다면 네.
김부선 씨 얘기가 거짓이거나 또는 과도한 공방이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미 이재명 지사 그거 관련해서 지금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쟁점이 지금 이렇게 뭐 기자라든지 전문의들 참여하에 지금 검증을 했었다는 거고, 또 김부선 씨가 그때 SNS를 통해서 본인이 사과한다고 하는 내용도 올렸었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때 사과했다고 하는 게 이제 중간에 주진우 기자가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냥 허위 사과를 하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이제 허위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허위 사과와 관련된 녹취록을 지금 김부선 씨가 공개하겠다고 지난번에 SNS에 올렸거든요. 네. 아직까지 공개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 개인 판단으로 본다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김부선 씨 얘기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부선 씨도 제발 좀 그만하고 대통령 선거가 이런 지저분한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축제의 장을 뭐랄까 쓰레기의 장으로 만드는데 김부선 씨가 일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발 좀 그만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할지 안 할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김부선 씨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를 관련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 봉화 한 번 내려가지 않았던 인간이 49제 때 거길 위험하게 왜 가냐고 차 돌리라고 했던 인간이 봉화 조문했었다는 사진 있으면 좀 올려봐라.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다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주장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김부선 씨도 소환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뭐 연결식에 가자고 했는데 비가 오는데 왜 가자고 하냐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그날 비가 전국적으로 다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처음에는 김부선 씨의 어떤 그 맥락을 보면 그걸 보면 처음엔 굉장히 구체성을 띱니다. 뭐 신체 주요 부위에 뭐 점이 있다더라. 굉장히 이거는 목격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사실인데 검증을 해보면 그게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뭐 연결식 때 비가 왔다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짚어보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을 본인이 끊임없이 만들어내곤 있는데 이 스피커의 신뢰도, 신빙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건 어떤 타격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이제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 입었지 상대한테는 타격을 못 주면서 이게 본인한테 마이너스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이 같은 김부선 씨의 주장을 좀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도 한번 듣겠습니다. 최근에 또 나온 얘기가 비 오는 날 노무현 대통령이 연결식 가지 말고 뭐 나하고 놀자고 전화했다는데 그날은 대한민국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장을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미 거의 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고 있는 이 김부선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후원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 보냈습니까? 10만 원을 보냈네요. 네, 소액이고 의미가 있죠. 뭐 소액 지지자들이 많으면 그만큼 지지도가 높다라는 뭐 이렇게 분석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연 반 이재명의 성격이 강한 건지 윤석열 이런 주자한테 얼마나 득이 될지, 그리고 뭐 이게 정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소액 후원도 하고 그걸 알리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이런 부분도 자중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반길지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예. 김관욱 교수님, 저 10만 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지금 우리는 정치 참여의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 자금을 내는 것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그냥 긍정적으로 본인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이렇게 내는 걸로 하면 좋은데,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비난, 이것을 가득 해놓고서는 이제 또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가 후원금을 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진정한 후보자, 지지자의 어떤 하나의 후원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선거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제라는 것들도 거의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뭐 민생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든 야든 후보들이 그런 방향 전환을 좀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조의 경쟁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부인들 간의 내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 김숙희 씨와 또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방으로 출격했습니다. 먼저 자,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 지난 주말 1박 2일로 광주 전남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광주 전남 가서 뭘 했습니까? 김관욱 교수님.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자원봉사. 뭐 이렇게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면 이 후보 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후보가 이제 여성이면 남편의 역할도 큰 것이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 일종의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하는 그런 효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이제 광주로 첫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그만큼 광주의 중요성을 본인이 못 내려가니까 네. 이제 부인의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지금 입증시키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권의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주 전남이라는 것은 하나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민주당의 부분에서. 그리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효과가 아니고 수도권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내조 경쟁이죠. 내조 경쟁이 민주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광주에서부터 불붙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부인이 아마 지방 중심으로 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와 결혼한 거예요. 지금 이제 지방에서 뭐 다른 후보들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데 왜 이재명은 안 오냐.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가족이라도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슬쩍 제 아내한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하겠다고 본의 아니게 지방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자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3년 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도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마타도와 낭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많긴 하지만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쉽게 현혹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거 없는 억지 주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근거들을 좀 분명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제 아내도 옆에 있지만 네. 네,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카메라에 잡히는 장면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가 저렇게 호남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이 김숙희 씨는 일찌감치 털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호남에 상주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6주가 됐대요, 벌써. 6주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광주에 상주를 하고 있다. 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자원봉사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많은 좀 호감을 지금 얻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인이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태도도 변하고 말도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재명 지사건 이낙연 후보건 간에 두 부인들이 열심히 내조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도 부인이 활동을 열심히 해줘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도 자체적으로는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야권 상황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랑 윤 전 검찰총장과 어제 치킨에 맥주를 한잔했습니다. 지난 6일 비공개 회동 이후에 19일 만에 두 번째 회동을 가진 건데 영상 보겠습니다. 가격 좀 안 주니까? 가장 좋은 거로. 동네 골목골목 다니는 걸 좋아해요. 너 나중에 서울시장 하려고 그러냐? 저도 검찰 알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술이 약한 편인데 오늘 좋은 분을 만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좀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네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대동소이입니다. 정권 교체 또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일에 저희가 같이 할 일이 많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승리의 그날까지 해서 우리 이준석하고 사인해 주셨어요.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쾌히 공감을 하셨고 자주 소통하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우려고 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술을 좀 드셨기 때문에 저렇게 소리도 크게 지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입당 언제 할 것이냐, 이 얘기가 거기서 나왔을까, 나왔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아마 임박한 듯한 메시지를 보냈고 주먹 불끈 쥐면서 정권 교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들리는 얘기가 8월 달에는 뭐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거의 뭐 확정시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당내에서도 제법 들립니다. 네. 7월 말이면 7월 말, 8월 중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화면상에서 보이는 이 사진과는 조금 별개로 네. 어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좀 날이 서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원래 우리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당 소속의 당직자들은 당 외에 있는 후보를 돕지 말라라는 그러니까요. 이 말 그대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 부분의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갔다라는 식으로 캠프로 좀 갔다. 약간 비판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화기애애 보이는 사진과 영상과는 좀 별개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아직까지 기싸움은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 일단 이준석 대표랑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뭔가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저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드루킹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남일처럼 본인은 행동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역시 진짜 배후, 진짜 몸통 수사해야 된다라면서 문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김어준 씨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재판부를 향해서 욕설을 했습니다. 원색적인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열받는다는 말까지 했는데, 이 부분까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 이날 회동을 두고 사실 윤 전 총장 입당 명분을 좀 강화하려는 이런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왔었는데, 이 대표는 이날 회동을 앞서 들으신 대로 대동소이라고 네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네, 대동소이,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공통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이고요. 정권 교체 또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일에 저희가 같이 할 일이 많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자, 승리의 그날까지 해서 우리 이준석하고 사인해 주셨어요. 카메라 쪽.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게 제가 해드려야 되고,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께서도 쾌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어찌됐든 앞으로 저는 우리 이 대표님하고 자주 뵙고 또 자주 소통하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엄청 배웠어요. 네, 자, 저렇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당도 임박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윤 캠프에 인선된, 새롭게 합류를 한 이학재 전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전직 의원들이 입당했다는 그 캠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곧 입당이 임박했다는 사인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이제 했더군요.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뭐. 그런데 저는 이 사자성어에 빗댔는데 그중에 소이라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대동보다는 소이에. 물론 그러니까 큰 뜻에서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작은 부분에서는 의사가 잘 일치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부분은 뭔가 이 8월 말에 이 입당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제 나온 워딩들도 사실 안 만날 수는 없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비빔밥 논쟁부터 너무 이제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톤다운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뭐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만나는 것밖에 없겠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를 어제 회동에서 담아냈느냐. 구체적으로 그럼 8월 입당이 가시화됐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이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대동소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욱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도 4글자로 표현해 볼게요. 어제 만남을. 이준석 승. 이준석 승. 절반의 항복은 받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여의도 정치와 국민 정치가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캠프 이제 일종의 리노베이션을 했잖아요. 전부 다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의도 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 승.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압박 이거 굉장히 유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6시에 만남인데 SNS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오후까지 계속 이어가요. 이제 그거는 본인이 만남의 장소에서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면 분명히 윤석열 전 총장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 근데 날짜는 못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둥구스름하게 뭔가 어느 시점, 즉 지금 이 대표가 원하는 즈음에는 내가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는 받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캠프의 인원들이 좀 영입이 됐습니다. 확대가 됐는데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전직 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주로 포함이 됐는데요. 이학재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 이두화 전 의원 이렇게 합류를 했고 지금 제 옆에 있는 김경진 전 의원께서도 합류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합류하게 됐습니까? 저는 한 8일 전쯤에 일요일 날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호남 쪽이나 또 중도 진보 쪽에 있는 분들하고 좀 뭔가 적극적인 연도 맺고 싶고 또 그분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정책 결정하는데 조금 어떤 좋은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경진 전 의원께서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조금 바로 승낙했습니까? 바로 승낙은 아니고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한 3, 4일 전쯤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쯤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이제 캠프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역할이 어떤 거죠? 저는 이제 대외 협력 특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대외 협력이 그럼 뭐가 대외 협력이냐? 근데 결국은 아마 후보께서 바라는 바는 국민들의 뜻, 특히 이제 윤 후보에 대해서 뭔가 쓴소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계실 텐데 그걸 좀 들어서 좀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역할을 부탁하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고 하나 전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국민의힘 입당을 한다고 윤 전 총장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당 같이 하십니까? 아니 우선 아직 얘기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워딩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랬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 바는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럼 결단의 시기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면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함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월에 입당을 해서 이제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파이널 그냥 단일화를 할 것인지. 11월쯤 해서 근데 원래 윤 후보 입장 자체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그 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많이 만나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할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결정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8월중 입당 여부에 대한 입당을 할지 말지 뭐 그게 이제 1차 결정일 것 같은데 네. 이 1차 결정의 시기는 한 2, 3주 아마 내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저도 후보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김경진 의원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당초에는 원외에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당 내 인사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제 윤 전 총장을 저녁에 치킨과 맥주를 마시고 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서 한번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님 캠프의 인선안 관련해서도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과 철학을 공유한 인사들이 많이 들어있고 총장님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우리 당원들의 우려는 사라졌을 것이다. 오늘 불확실성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제거했다.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과 또 당원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세 글자는 시너지입니다. 우려가 있으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건 기우에 가깝다. 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당초 좀 불편함을 드러냈었습니다. 아까 김재섭 위원께서도 얘기해 줬는데 근데 뭔가 얘기가 잘 됐나 봐요. 입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밀고 당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윤석열 캠프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는데 또 저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는데 이게 밀고 당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떤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 오세훈 시장의 캠프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 간의 네. 단일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내지는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안철수 캠프에 네, 가서 네, 네. 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말하자면 또 불만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 역시도 당내 인사들을 확실하게 우리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이 하나하나의 스텝을 밟아 나가셨단 말이죠. 그거를 이준석 대표는 말하자면 배웠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전략을 따라한다고 할 수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당내 인사들에 대한 보호, 무조건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결정돼야 된다는 강력한 지지사항을 내려놓고 네. 어느 정도 윤석열 총장과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결국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우뚝 세우기 위한 하나의 큰 이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또 대거 합류했다는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사전 교감 있었던 것 같은데 김병민 대변인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허락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국민 캠프에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도 있고 국민의당에 몸을 담았던 인사도 기존 정당이 소속돼 있지 않은 인사에 이르기까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크게 열어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도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건가요? 만약 극구 반대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국민 캠프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발언을 보고 저도 좀 놀랐었는데 지금 윤 전 총장과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만나기로 했다가 안 만나고 서로 좀 날선 얘기도 하고 막 이러저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갑자기 김병민 대변인이 나와서 김종인 위원장의 허락이 없었으면 극구 반대했다면 못 갔을 것이다. 이거 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은 저희 언론 보도상에서도 좀 일부 나온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교감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그 윤석열 캠프로 향한 그 국민의힘 인사들을 보면 지금 이제 김병민 전 위원을 포함해서 윤희숙 대변인, 뭐 함경우 부총장 등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또 특징이 김종인 대표는 대부분 뉘앙스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뉘앙스들을 잘 캐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뭐 명시적으로 뭐 윤석열 캠프를 가서 도와라라고 말씀은 하시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뉘앙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그 뉘앙스를 읽은 김병민 위원, 뭐 윤석 대변인 같은 분들이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분위기면은 뭐 비공개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진 않았을까요? 윤 총장님과 김종인 위원장 네. 아마 좀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만났다는 내용은 뭐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물론 조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연히 만났다. 만났다고 예. 했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꼭 우연히만 만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셨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교감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인 전 위원장 역시 최근 라디오에 나와서 윤 전 총장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다, 조언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그만두고 나서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난 처음부터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대단히 정무 감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야권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근데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윤 전 총장을 이번 주에 만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난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지금. 입당이 늦어져가지고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빠지는 거다 이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빨리 자기를 갖다가 이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팀을 빨리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만났으면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해줬을 텐데. 아니 가서 도우실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부르면은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내가 뭐 직접 거기 가서 뭐 같이 뭘 하거나 그러진 않을. 알겠습니다. 만났으면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만나기 전에 16일 저 라디오 인터뷰 전에 1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는 배우다. 배우, 액터, 배우 역할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자신이 감독도 하고 배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전 총장이 엊그제 국민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과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배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만평 보시죠. 무대의 법칙. 이제부터는 배우만 하겠다. 배우 역할만 하겠다. 감독까지 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조언을 들어서 그렇게 한 건지 어떤지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상견례 자리에 간 분이 여기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저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캠프에 총괄본부장을 빨리 인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윤석열 후보 본인의 지금 확고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네. 어쨌든 총괄본부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아마 신지호 전 의원께서 그 역할을 아마 상황부실장으로 가셨죠. 네, 상황부실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워낙 사람이 몸은 하나고 시간은 24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런저런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고 모든 전화를 다 받고 모든 사람하고 직접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이게 캠프 진영을 좀 차리자라는 데는 이제는 본인도 뼈저리게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총괄본부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어제 있었던 뭐 박민식, 신지호, 네. 뭐 이두화, 김병민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보강이 됐으니까 조금 본인은 이제 이 중요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들, 아주 중요한 일에 조금 전념할 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대화가 오고 갔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윤 후보님이 이제 농반 진반으로 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배우 역할만 하겠다. 네, 근데 정말로 배우 역할만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어떤 변화는 결국에는 지지율의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버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감독 자리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배우를 두 개 다 하고 싶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 시스템이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캠프의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어떤 부족함. 이걸 절실히 사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심으로 캠프를 다시 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우만 하겠다. 왜냐하면 이 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캠프가 이렇게 구성됐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캠프 구성이 돼 있었고 작동이 돼 있고 지금까지 누군가는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 그룹이 하나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지금 새로운 분들이 지금 진입이 됐어요. 그럼 이 분들은 그 역할들을 자신들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분들은 그럼 손 딱 떼고 그냥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두 부류 간의 교통 정리도 필요하다. 그렇죠. 교통 정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금까지 있었던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이중으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 관리 능력도 검증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 교수님 좋은 충고 말씀 그대로 전달 드리겠고요. 근데 그 바로 사실은 이제 조직 재편을 이제 빠르게 해서 아마 오늘 중으로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업무 조정하고 이렇게 편제 다시 짜고 하는 것이 아마 오전 중으로 다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떤 발언들을 쏟아냈습니까? 최대 수혜자라는 겁니다.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네. 이게 비서 김경수 개인이 책임지고 넘어갈 사안이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의 언어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는 책임 소재는 뭐 분명한 거고 그걸 경유해서 대통령까지 뭐 책임을 질 사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은 거겠죠. 다만 그렇다면 뭐 허익범 특검도 한 2~3%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언론 인터뷰도 했던데 이게 계량화 수치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승리가 비교적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과연 정권의 정통성에까지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걸 수혜자라는 표현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 비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너무 나아간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려면 뭔가 문 대통령이 드루킹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의 일부라도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통째로 이것이 어떤 몸통처럼 저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수사를 좀 더 하자, 특검에게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자, 뭐 이런 얘기를 뭐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남일 보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모 구속하고 부인 얘기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3자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럼 거기부터 본인의 일 가족의 어떤 문제에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부터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 관련해서는 전혀 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왜 거리를 두느냐, 왜 남일 보듯이 하느냐라고 비판한다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여권에서는 원색적인 비난들을 쏟아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두관 의원, 예로부터 주인의 뒤꿈치를 무는 개가 갈 곳은 정해져 있는 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김경수 지사 정치적 사망 선고 받은 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김어준 씨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재판부를 향해서 또 격한 반응들을 쏟아낸 소식도 전해 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그 양반 꽤 오래 알았거든요.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양반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뭘 잘못했으면 실토를 먼저 할 사람이에요. 선거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거지 선거 다 끝났다는 건 모두가 다 알았어요. 그렇죠. 왜 드루킹한테 가가지고 그래야 될 이유도 이 허접한 프로그램도 진짜 허접하거든요. 이거를 비밀리에 만들어 진짜 와, 그때 열받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저희 삐처리를 했지만 욕설을 쫙 내뱉었습니다. 자, 특히 주심 판사인 대법관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연이어 쏟아냈는데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심 판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때까지 내렸던 판결 보면 결과가 뻔했거든요. 근데
저는 합의체 갔어야 되는 건데 안 가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본인이 빨리 결론을 내렸다는 맞습니다. 얘기는 이거는 유죄 확정하려고 하나 대선 전에 그건 다 선수들은 전망했죠.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까지는 재판부가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 측 진술 그냥 다 믿어줍니다.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 판사가 이번에는 드루킹의 말을 신뢰한 결과를 제가 바꿀 힘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김재섭 위원님,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게 드루킹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네. 2018년도에 추미애 전 장관과 김어준 씨의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된 내용이었거든요. 당시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쪽이 김어준 씨와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것에는 상당 부분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 책임에 대한 강한 부인, 그다음에 그 책임 소재에서 멀어지기 위한 오히려 약간 반대 작용 같이 저렇게 오히려 더 되려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또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 그런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발언, 그 방송 2017년 12월에 했던 그 발언, 방송에서 했던 그 발언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되려 성을 더 낸다. 그렇죠. 뭔가 만회를 해보려고 성을 더 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요, 저는 정말로 우려스러운 게 민주당 전체,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겠죠. 근데 지금 아까 윤건영 의원 발언도 나왔고, 네. 김두관 의원 발언도 나왔고, 그 이전에 판결 직후에 이낙연 후보 발언도 나왔고 이러는데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의 상당수가 도대체 그러면 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신은 존중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라는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특검 인터뷰 들어보면 수사할 때 그 간난 신고를 다 거쳤지 않습니까? 네. 1심, 항소심, 대법원 세 군데에서 다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당신네들은 그러면 이 범법행위에 대한 당신네들의 인식은 뭡니까? 우리 편이니까 안쓰럽고 우리 편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그렇게 말하는 이 당신네들 민주당 주요 인사와 민주당의 상당수의 저 말을 믿고 있는 당원들의 당신네들의 생각은 건전한 겁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보였던 상권 분립의 원칙,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어디 간 겁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 가장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저런 근거 없이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 오판인 양 저렇게 얘기하는 김어준 씨 같은 분이 TBS라고 하는 공중파 방송을 매일 나와서 국민들에게 헛된 사고를 집켜서 국민들의 생각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런 분이 방송 진행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합니까? 대한민국의 공통의 헌법 질서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공동선은 어디 갔습니까? 제발 저는 민주당의 최소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라도 조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건 비단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탄핵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장면들을 보면 재판이 나오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 부인하는 정치인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직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민주당은 기본 입장을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부의 판결에 존중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본인의 어떤 안타까운 그런 어떤 심정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지향하고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어떤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자체를 민주당의 어떤 공식 입장이라든가 재판부의 판결을 전적으로 부인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환치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뭐 동의합니다. 어떤 경우건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재판부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지금 김어준 씨의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 지금 뭐 이 주심이 보수적이라
그러면 1심과 2심에서 나온 유죄는 어떻게 설명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보수적 판사들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의 어떤 편향된 어떤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인데 그거를 뭐 이 진보 진영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 전체의 어떤 생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에 조금 하나만 짧게, 짧게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그리고 본인의 구속으로 이어졌어요. 국민들이 그때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었죠.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저도 첩보를 들었던 사람인데 조국 장관 사건 이후에 물론 이제 앞으로 뭐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겠죠 보면. 근데 최소한 지금에서 계속해서 판결 나온 보면 공소 사실의 핵심되는 부분은 다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상당수의 핵심 인사들은 서초동 가서 이게 공소 제기가 잘못됐고 검찰이 왜곡된 수사를 했다고 촛불을 들었어요. 그때 그걸 한번 봤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드루킹 사건 됐을 때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지만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핵심 대선 주자들이 다 지금 이 판결 자체를 부인하는 뉘앙스를 포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 국가를 이끌겠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한마디만 더 들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상 이 탄핵 전국에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 가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들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수사를 하고 유죄를 만들어 내놓고서도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그런 법을 부정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들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다. 법의 결정은 다 따르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심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분께서 앞으로 10분 더 얘기하신다고 해서 의견이 일치되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람 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지금 조 전 장관 딸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지금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는 조 전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오래된 일이고 자료를 찾지 못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사형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결장 선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제 컨퍼런스 동영상 속에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헛개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자, 조 전 장관은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 전 장관의 딸 고교 동기생들은 진술이 조 전 장관과 다릅니다. 못 봤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밖에서 생각할 때 그러면 저 친구 진술만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또 법원에서 유죄 여부를 결정할 때 정말로 다양한 증거를 다 분석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 현장에서 봤다 안 봤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하고 싶은 얘기가 벌써 한 10한 2, 3년 전 얘기인데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우리도 12년 전 일을 대부분 기억 못하는 사람이 90% 이상일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명확하게 일기라든지 꼼꼼하게 적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법정의 판단은 어쨌든 저 증언은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부의 요소에 불과하다. 다른 상황의 요소를 다 합쳐서 결정을 한다. 이 점만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TV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 방송에 출연해서 최홍림 프로, 골프 프로와의 어떤 인연으로 소개가 됐는데 이 방송에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님, 대선 출마하실 거예요? 대선 출마하실 거예요? 나갈 거지. 아 진짜요? 그럼 나가서 붙어야지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 2인자가 됐으면 좋겠어. 1인자가 되는 것보다 형님은 2인자가 돼서 조언해주고. 나는 2인자라는 단어가 없어.
사전에 평생. 이제 요번에 세 번째니까 붙어야지. 자, 세 번째 도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피선거권은 누구나에게 다 뭐 대선이면 40살 이상이면 다 되는 거니까 뭐 나오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대통령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를 좀 희화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공약을 하고 네. 지금도 뭐 결혼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연애 공영제 뭐 등등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공약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충분히 국민들이 알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검증을 해주셨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나오시는 건 본인 자유고 또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